자, 고대 경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사실 뭐 엄청 깊은 내용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교과서 내용들 밑줄 긋고 내용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 네, 고대 시기를 기억할 때는요. 네, 철기 중요하죠. 삼국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때 철제 무기 뭐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철제 농기구 쓰는 거겠죠. 그래서 땅을 깊게 파니까 농업 생산량 향상되고요. 자, 경우에 따라서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게 되는 인간보다 더 땅을 깊게 팔고 쉽게 파다 보니까 농사가 더 잘 되겠죠. 뭐 저수지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뭐 삼국의 전반적인 세금제도 보면 네, 세금을 냅니다, 국가에. 또한 땅에 대한 세금이 조세고요. 물건을 내는 세금을 곡물로 이야기하고요. 자, 국가에 바치는 노동력을 여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까지 계속 갑니다. 조세, 공납, 역이라고 하는 세금 제도가 있을 거고요. 자, 통일신라 때 보면 당시 우리가 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일반적인 뭐 세금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든요. 자, 그런데 통일신라 때 촌락 문서라고 하는 게 일본 어느 절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걸 통해서 당시 신라인들이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거두거나 뭔가 지방 경제를 운영하고 있었구나라고 추론하고 있는 거죠. 한 번 더 정리해 본다면 네, 철기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농업 생산력 올라가고요. 우경, 수리시설, 저수시의 영향도 있습니다. 뭐 청동기 시대보단 농사가 괜찮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근데 아직 농사가 발전되려고 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고대 삼국 시기는요. 자, 조세 공물역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세금 제도 구조가 있고요. 이게 조선 시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자, 통일신라 시대에 당시 어떻게 세금 관리를 하고 지방의 경제를 운영했는가 촌랑 문서 가지고 볼 수 있다. 촌주가 3년마다 기록한 증거가 보여지고 있고요. 인구, 소, 말, 토지, 나무 등 아주 상세한 기록들이 보이고 있었다. 자, 또한 발에는 밭농사가 발달했는데 자, 주로 북방 지역들은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약탈하는 경우도 많고 수렵, 채집 뭐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논농사 같은 경우 평야지대가 많거나 농사가 잘 되는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나 발해 땅과 같은 경우는 밭농사를 주로 했었겠죠. 자, 밑줄 한번 거볼게요. 고대 귀족의 경제생활. 자, 일반적으로 노급과 시급이라고 하는 토지 제도, 수조권을 분배하고 있었다. 네, 이러한 노급하고 시급, 특히 노급을 봤을 때는 노동력을 징발해서 군사적인 위험을 갖고 있었다. 위험을 들고 있었다. 자, 그런데 신문왕 때 이 귀족들의 군사적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서 관료전을 먼저 지급하고 관료전은 노동력이 없어요. 노동력을 징발할 권리가 없어요. 자, 노급을 폐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리를 없애버려서 왕권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신문학 수업 시간에 많이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경덕왕 때 다시 노급이 부활됐다라고 하는 건 왕권이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요, 네, 시비법이 발달되지 않아서요, 땅에다가 거름을 준다라고 하는 생각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땅도 어느 정도 지력이 있어서 영양분을 공급해야 그 땅에서 농사가 되는 겁니다. 그냥 땅이 있다고 해서 거기다가 씨앗 뿌리고 물 준다고 농사가 계속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고대 국가 시기에 농사가 잘 안 돼서 가난해서 백성들이 죽거나 힘든 경우도 많으니까 고구려와 같은 경우 진대법이라고 해서 농사가 잘 되지 않았을 때 국가가 쌀 빌려줬다가 다시 농사가 잘 되는 가을에 되갚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귀족의 경제 한번 보시면 자, 주로 뭐 통일신라 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노급, 시급을 통해 노동력과 수조권을 징발하게 토지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다. 그런데 왕권이 강화되면서 귀족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귀족들의 노동력, 즉 군사력을 억제시키기 위한 모습들이 신문학 때 보여지고 있고 결국 통일신라 혹은 신라 하대의 왕권이 약화되면서 노급이 부활하고 있더라. 자, 고대 농민 경제 보면요. 자, 농사가 잘 안 되고 농사 지을 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전히 경제적 부담이 큰데요. 네, 심지어 땅에 지력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없어서요. 뭐 그냥 농사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해는 농사를 아예 짓지 못하는 그런 해도 발생했었죠. 때문에
국가에서 이러한 농민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곡식을 빌려줬다가 갚도록 하기도 했다. 고대 국가의 수공업과 상업이 발전하다. 네, 농사가 엄청 잘 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수공업하고 상업이 뭐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자꾸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발전되고 더 농사도 잘 되고 상업도 더 활발해지긴 하겠죠. 네, 농업 생산력이 전 시대보다 철기를 사용하면서 늘어나고 인구 및 상품 생산이 증가하자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자, 그에 따라서 신라의 수도 금성, 경주에는 동시라는 시장이 생겼고 그 동시를 감독하기 위해 동시전이 운영되고 있었다. 자, 플러스 통일신라 때는 서시와 남시가 개설될 만큼 전보다 상업이 발달됐고요. 이에 서시전, 남시전도 생겨지게 되더라. 수공업 부분 본다면 네, 물건 만들어서 파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주로 고대 국가다 보니까 국가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관청에서 물건 만들어서 뭔가 팔도록 했었고 경우에 따라 힘 있는 왕이나 귀족들은 자기 집에 자기 밑에 수공업을 따로 만들어서 자기가 갖거나 팔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점차 농업 경제가 성장하면서 상업도 발전해서 신라에는 동시가 있었고요. 시장 이름이죠. 동시전. 동시를 감독하는 기관이죠. 나아가서 통일신라 때 영토가 더 넓어졌고 힘이 세졌기 때문에 네, 상업 경제 더 발전해서 서시, 남시, 서시전, 남시전이라고 하는 시장과 감독 기관의 명칭도 보여지고 있더라. 네, 그래서 고대 경제 한번 보면 철제 농기구, 우경, 수리시설 등에 따라서 농업이 발전하고 있고요. 아직 초창기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농사가 매우 잘 되진 않아서 떤 해는 농사를 못 짓기도 했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공업이나 상업이 점차 발전하면서 시장의 명칭이나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들의 명칭이 일부 보여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봤어요. 자, 이어서 중세 경제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합시다. 자, 고려 경제 한번 보자고요. 자, 고려 경제 한번 볼 건데요. 교과서 63쪽입니다. 전시과를 시행하고 있겠고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전시과 토지가 제대로 반납되지 않아서 토지가 부족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고민하다가 고려 후기에 어떻게 한다?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해서 전민 변정 사업을 실시해서 불법적으로 토지를 확대한 경우 토지를 다시 국가가 환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려 시대의 일반적인 토지제도 보면요. 고려 초기에 공신들한테 나눠줬던 역분전이 있고요. 네, 고려 토지제도 하면 전식과 잘 기억해 보고요. 전지와 시지로 쪼갰는데 뭐 어떤 땅은 땔감이고 어떤 땅은 농사지을 땅인데 어쨌거나 고려하면 전식과. 자, 그런데 이 전식과가 결국 시대를 거듭해 나가면서 후기에 부족했기 때문에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해서 불법적으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세력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 64쪽 계속 이어서 고려의 경제 체크해 볼게요. 자, 고려의 세금제도. 네, 조세 공물역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조세, 땅에 대한 세금, 공물, 물건으로 국가에 바치는 세금, 역, 노동력으로 국가에 제공하는 세금입니다. 이거 뭐 조선시대까지 기본적인 구조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또한, 수도 개경으로 세금을 낼 때 주로 배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보여지고 있고요. 자, 농업 생산력을 전시대, 삼국시대보다 늘리기 위해서 경작지를 개간하거나 수리시설 확충, 농업 기술을 발전시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특히 이제 서쪽의 해안선이 고려시대에 많이 간척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자, 고려 후기에 보면 일부 남부 지방에서 모내기법이 보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네, 고려의 세금은 자, 조세 공물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땅에 대한 세금, 물건에 대한 세금, 사람의 노동력으로 제공하는 세금. 자, 그런데 어쨌거나 조세와 같은 경우 대부분 배를 통해서 수도로 옮기고 있더라. 자, 넘어가서 농업 발전 부분 본다면 자, 개간, 네, 서해안 개척하는 경우 많았죠. 수지시설 확충, 시비법을 발전시키면서
전에 삼국시대에는 1년에 어떤 날은 쉬고 어떤 해는 농사 짓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적어도 소나 말의 거름들을 활용해서 농사를 거의 1년 내내 짓게 되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겠고, 자, 고려 후기 남부 지방에 모내기법이 도입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모를 일렬로 물 가다 놓고 이렇게 촘촘히 심어서 쉽게 잡초를 뽑아낼 수 있는 형태가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고려의 상업과 수공업의 발달 한번 보면요. 교과서 65쪽입니다. 네, 시전이 설치되었어요. 시장 이름이죠. 네, 시전을 감독하기 위한 경시서, 뭐 신라 시대도 뭐 동시전 뭐 이런 거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네, 철전, 동전, 그리고 은병과 같은 것이 고려 중기 때까지 1년에 화폐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려 후기에는 원의 지폐도 사용되었었죠. 고려 후기랄까 무신 정권기에 원 간섭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고려시대의 수공업 굉장히 유명한데요. 자, 여기서는 관청수공업, 소수공업, 그리고 나아가서 사원수공업의 내용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려하면 불교라고 했죠. 불교 사원의 영향으로 사원 내에서, 절 안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거나 생산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려와 상업, 수공업 다시 정리해서 보면, 네, 상행위가 발달해서 시장 감독기가 만들어졌고요. 네, 고려 중기까지 철전, 동전, 은병, 활구가 쓰이더라. 후기에는 원의 지폐인 교초가 유입되는 경우가 있더라. 자, 근데 사실 조선 후기에 상평 통부가 잘 유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폐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매우 잘 유통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또한 관청수공업, 소수공업, 사원수공업이 발달된 시기였다. 특히 향부곡 소의 소, 그리고 고려시대 불교 유명하니까 사원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고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수공업이다. 네, 고려시대 하면 여러분 전시가 꼭 기억하고요. 고려 토지입니다. 자, 고려 후기는 일부 남부 지방에서 모내기법 시행하고 있고요. 뭐 사원수공업, 소수공업 이런 거 굉장히 독특한 고려의 모습이니까 잘 기억해 두자고요. 자, 넘어가서 조선 전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조선 전기의 경제. 자, 이어서 조선 전기 경제적 상황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교과서 66쪽의 내용들 일부 체크해 보죠. 자, 조선하면 과전법 잘 기억해 보세요. 고려하면 전시과, 조선하면 과전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전법도요. 자, 새로운 신진사대부를 기반한 훈구파 세력들한테 토지를 나눠주겠습니다만, 네, 땅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계속 토지를 나눠주는데 한정적이죠.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퇴직한 관리도 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현직 관리만 땅을 받게 했는데 그걸 직전법이다라고 하고요. 퇴직했으면 반납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땅에서 관리들이 세금을 수조금 갖고 거두는데 문제가 많아. 자꾸 백성들 수탈한다고요. 때문에 관에서 직접 국가가 관리하겠다라고 해서 관수관급제를 시행했고요. 자, 이후에도 계속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직 관리한테도 땅을 주지 못해요. 수조권을 주지 못해요. 세금을 거둘 권리를 주지 못해서 직전법이 폐지가 됐고요. 자, 조선시대 토지제도, 자, 전식과 아니고 과전법, 신진 사대부들한테 새로운 개국 공신한테 땅 줬고요. 자, 그런데 계속 줄 수 없어요. 부족해서 현직 관리한테만 줬어요. 직전법. 자, 그런데 현직 관리한테도 줄 땅이 많진 않고요. 또한 현직 관리들한테 토지 관리하라고 했더니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관에서 국가에서 직접 정해진 양을 확인하고 계산했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부족하니까 전 현직 다 토지 내놔. 너네 줄 땅이 없어. 라고 해서 그냥 녹봉만 주고 있더라. 월급만 주는 거죠. 원래 월급을 받을 땅을 줬는데 땅에서 세금을 네가 알아서 걷어라고 했는데 이젠 땅에서 세금을 줄 수도 없어서 다 수주권이 다 분배가 됐으니까 변화가 나타난 거죠. 자, 교과서 67쪽 보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세금제도, 네, 고려시대 혹은 삼국시대랑 비슷한 구조입니다. 땅에 대한 세금 전세, 공납, 물건으로 내는 세금 역, 노동력으로 떼어는 세금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특히 전세, 땅에 대한 세금 보면 세종 때는 공법이 시행돼서 농사가 잘 됐냐, 혹은 땅이 비옥하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세금을 걷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오늘날에 보면 부자한테는 세금 더 많이 걷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적게 세금 거두는 거하고 유사한 겁니다. 백성들의 삶을 보고 그 세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좀 차등적으로 세금을 현실적으로 잘 거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또한 곡물은 지방의 토산물, 물건으로 세금 내고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물건으로 직접 중앙에 세금을 내는 게 좀 어렵고 번거롭다 보니까 대신 내주거나 혹은 대신 내는 과정에서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하는 방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자,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역도 원래는 지가 스스로가 직접 가서 국방의 의무든 뭐 요역의 의무, 성을 쌓거나 뭐 국가가 경영하는 농사 일을 해주거나 해줘야 되는데, 자, 이 또한 힘들고 귀찮으니까 돈 내고 대신 떼우거나 대신 가주는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67쪽 아래 역사 둘레길 한번 보면요. 자, 세종 때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농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토지의 질이 좋냐, 좋지 않냐, 이런 것을 따져서 공법을 실시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세금 제도, 조세 공납 여기 있는데 땅, 물건, 노동력, 네, 전세, 땅에 대한 세금, 네, 세종 때 공법이라고 해서 여론조사 이후에 땅의 토질과 뭡니까? 농사가 잘 됐냐? 잘 되지 않았냐? 고려해서 매긴 세금이었고요. 자, 공납. 물건으로 세금 내는데 조선 중기가 넘어가게 되면 대신 내거나 대신 내는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을 요구하는 반납이 발생했고요. 자, 노동력으로 떼우는 건데 대신 이것도 가거나 네, 돈을 내고 떼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습니다. 자, 68쪽의 내용 한번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자, 농사직설, 세종 때 편찬된 책인데 조선의 상황에 실정에 맞게 농사를 이렇게 져라라고 이제 권장하고 있겠고요. 자, 또한 조선시대에 고려시대보다 벼농사가 확대되면서 좀 더 먹고 살기 좋아지고요. 자, 고려시대처럼 남부 지방에서 모내기법이 점차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조선 후기가 되면 모내기법이 성행하게 될 거고요. 자, 한양에는 시전,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졌고요. 자, 또한 경시서, 네, 시장을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만들어졌죠. 자, 또한 조선 전기는 국가 권력, 공권력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관영 수공업이라고 해서 개인이 수공업을 운영하진 못했었죠. 네, 조선 시대 보면 전근대 사회 다 농업 기반 사회죠. 농사 직설을 편찬해서 조선에서 농사 지으려고 하면 이렇게 하렴이라고 국가가 알려줬고요. 자, 또한 점차 벼농사가 확대되면서 전기임에도 불구하고 남부에서는 모내기법이 확대되고 있겠고, 자, 한성에는 시전이라고 하는 시장이 만들어졌고, 경시서 네, 시장을 감독하고 있는 기관도 보이고 있고요. 아직 공권력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국가가 수공업을 통제하고 있는 관영 수공업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자, 조선시대 토지제도 과전법 반드시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 또한 고려시대만큼이나 토지가 부족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슷해요. 네, 세종 때 공법 여론조사 통해서 풍형 농사 잘 됐어 못됐어 땅 좋아 땅 나빠 가지고 차등적으로 땅에 대한 세금 거두게 했었다. 자, 그리고 조선 중기가 넘어가게 되면 네, 공납, 분역 등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죠. 대신 가거나 돈을 주고 떼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것을 고칠 필요성들이 점차 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조선 후기 경제 상황 알아보자고요. 조선 후기 경제 알아볼게요. 자, 바로 갑시다. 자, 조선 후기 임진왜란 또 병자호란, 정묘호란 이러한 양난들을 겪게 되면서 조선의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게 되겠고요. 때문에 경제적 위기도 당연히 찾아오게 되는 거고 세금도 잘 걷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걷고 백성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네, 이런 제도들이 보입니다. 네, 땅에 대해서는 영정법, 가장 농사가 되지 않는 해를 기준으로 해서 아주 최소의 세금만을 땅에 대해서 내도록 시켰고요. 자, 또한 토산물 공납과 같은 경우 대동법. 자, 대동법이라고 하면
자, 애초에 물건으로 세금을 냈는데 물건으로 세금을 거두는 게 이제 어려워졌으니까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뭐 쌀, 삼배, 무명, 뭐 비단, 뭐 심지어 화폐와 같은 경우로 세금을 내도록 한 거죠. 물건이 아닌 화폐 혹은 화폐에 준하는 것들로 세금을 내도록 세금을 바꾼 형태를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 군역의 형태는 자, 원래는 몸으로 때우는 거였죠. 근데 조선 중기부터 대신 가거나 돈으로 때우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애초에 돈으로 때우도록 바뀌고요. 자, 그 돈으로 때우는데 그 돈으로 때우는 게 1년에 2필이었는데 전쟁 겪었기 때문에 1년에 1필로 깎아줘요. 그걸 균역법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근데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부족하겠죠? 그래서 뭐 선무군관포라고 하는 관직을 팔아서 돈을 또 걷고요. 또한 결작이라고 하는 데서 땅에 대한 세금을 지배층에게 따로 매김으로써 부족한 국가 세금에 보충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전쟁 겪은 이후 세금 제도를 바꿨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임진왜란, 호란 겪은 이후 조선 후기 세금제도 바뀌어요. 땅에 대해서는 영정법, 가장 농사가 되지 않는 해를 기준으로 세금 걷었고요. 자, 공납, 물건으로 세금 내는 건데 물건 내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화폐, 비단, 뭐 배, 뭐 쌀 이런 것으로 세금을 대신해서 내도록 시켰고요. 그 과정에서 공인들을 별도로 고용해서 조선 후기 상업 경제가 발전하게 되겠습니다. 자, 노동력이죠. 근데 이미 조선 중후기부터 돈으로 내고 있었기 때문에 1년에 2필 내던 세금을 1년에 1필로 깎아준다. 그걸 균역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을 깎아주고 있는 조선 후기 정부의 입장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교과서 70쪽 볼게요. 자, 농업과 수공업, 광업, 조선 후기 모습 볼 건데요. 자, 조선 후기에는 이양법 혹은 모내기법이 아주 보편적으로 전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벼의 생산량이 진짜 많이 늘어나게 되겠고 그 과정에서 넓은 땅을 광작하고 있는 부농, 부자인 농민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결국 막 신분 사여주고 양반이 되거나 뭐 그렇게 신분제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자, 또한 조선 후기에는 담배, 인삼, 고추 등 상품 작물들이 많이 재배되고 이것들이 많이 비싸게 팔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쌀도 원래는 먹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서만 재배했는데 이제 쌀도 많이 팔면서 쌀도 하나의 상품 작물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수공업의 형태가 조선 전기는 관영 수공업만 있었다면 조선 후기는 민영 수공업이 유행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물건 만들어서 팔 수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국가가 전쟁 겪으면서 개인들이 물건 사고 파는 행위들 하나하나 간섭하지 못했던 겁니다. 뭔가 통제력을 약간 잃었던 모습들 볼 수 있고요. 자,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면서 미리 돈을 지급해서 물건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것을 선대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공업이 발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들에 해당되겠고요. 네, 광산도 활성화돼서요. 결국에 이것도 국가에서 광업을 했었는데 개인도 민간도 광업을 잘렸었죠. 자, 개인들도 광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합니다. 광산책을 통해서 개인도 돈을 벌 수 있게 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 농업 보면요.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쌀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겠고요. 쌀 또한 상품 작물이 돼서 많은 이윤이 나게 되고 쌀을 생산해서 돈을 버니까 더 넓은 땅을 사서 더 넓은 땅을 농사 짓게 되고요. 그걸 광작이라고 부르고 또한 상품 작물로 고구마, 담배, 고추, 뭐 인삼, 쌀을 재배하고 있더라. 자, 수공업의 형태 보면 조선 전기는 관영 수공업만 발달할 만큼 통제를 했는데 개인들이 수공업에 종사할 수 있게 허락해줬고 통제력을 잃었고요. 그 과정에서 선대제라고 하는 자본주의 맹화, 돈이 어느 정도 많기 때문에 수공업자를 미리 고용해서 돈을 주고 물건을 찍어내게 시켰고요. 자, 또한 광산도 국가만 혹은 관에서만 개발했었는데 개인도 광산 개발을 할 수 있게 민영 광산들 보이고 몰래 광산을 개발하고 있는
민간인들도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상업경제의 모습들 교과서 71쪽에서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자, 원래는 유기전에서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긴 했는데 난전, 그러니까 시장에서 물건을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아도 가능하게 바꿔놨습니다. 왜? 그만큼 상업경제가 활발하게 됐는데 국가가 통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에 따라서 다양한 상인 집단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경강상인, 송상, 만상, 내상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가 고용한 어용 상인이 아니라 사상 개인적인 상인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심지어 특정 물건을 독점적으로 판매해서 엄청 부유한 상인으로 성장한 도고들도 보이고 있겠고, 조선 후기에 상평 통보도 잘 유통되고 있을 만큼 상업 경제가 활발했다. 네, 조선 후기 상업 신의 통공으로 난전도 허락할 만큼 네,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네, 사상이 다양하게 등장하죠. 경강상인, 내상, 송상, 만상 뭐 여러 상인 집단의 명칭들이 보여지고 있고 이들이 주로 국제 무역하는 겁니다. 일본이든 청나라든 뭐 그 안에 내륙 경제의 뭐 활성화를 기여하고 있는 거고요. 자, 독점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도구가 등장하고 있겠고, 자, 이 또한 좋지 않은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만, 경제가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자, 상평 통보도 원활하게 유통될 만큼. 그러니까 물건과 물건을 거래로 주고받는 형태가 아니라 물건이 이제 무거워져서 상행위가 워낙 활발해져서 화폐를 들고 가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편리할 만큼 상업행위가 발달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표인 것이죠. 자, 전쟁 겪은 이후에 국가 경제 어려우니까 세금제도 깎아주거나 변화를 꾀했고요. 자, 수공업, 농업, 상업 다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 자, 이러한 모습들을 전반적으로 기반으로 해서 서민 문화들이 발달하게 되죠. 서민들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문화생활을 즐기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략하게 자, 전반적으로 고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경제 발달을 알아봤습니다.